엄마 요양원 얘기 좀 해요. 아들이 식탁에 앉자마자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이 식탁보에 튀었지만 치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리 알아둔다고? 내가 그렇게 짐이야? 짧은 대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말없이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콩나물 무침과 멸치볶음이 반찬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늘 먹던 음식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그릇조차 차갑게 식어 보였고 밥 냄새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기밥솥이 찌익하는 소리를 내며 마지막 김을 내뿜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장난감을 두드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조차 제 귀에는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평범해야 할 저녁 풍경이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깜빡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니?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가슴은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짐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집의 엄마인가. 머릿속에서 아들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요양원, 요양원, 그 두 글자가 돌처럼 내려꽂히며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는 30해 넘게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을 꾸렸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을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벽에는 아직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들이 첫돌 때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모두 웃던 장면이 담긴 사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나에게 요양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손주 돌봐주는 게 그게 다 짐이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선을 피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명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장난감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순진한 목소리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웃음은 분명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은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밥알 하나, 국물 한 모금조차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범했던 저녁 식탁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이제 밀려나야 할 짐일까요? 그날 저녁 나는 숟가락을 끝내 들지 못했습니다. 30해 넘게 이어온 일상이 단 한마디 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밥상을 차리던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이다가 다시 벗어던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 며느리가 한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표정이 떠오르고 아들의 낮은 목소리로 했던 전화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리, 서류. 혹시 벌써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게 유독 크게 들렸어요. 온 집이 조용한 새벽, 저 혼자만 깨어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를 반복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베개를 바꿔도 이불을 다시 덮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보니 더욱 우울해졌어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제가 받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야 하는 걸까요? 문득 옆집 김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분 아들이 한 번은 계단에서 저를 만나서는 깊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한 적이 있어요. 이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비가 상상보다 훨씬 많이 드네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간병비까지 따로 내야 한대요. 정말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하고 위로만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절절히 와 닿았습니다. 그분 아들도 저희 아들처럼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월급쟁이였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국민연금 통장, 적금 통장, 정기예금 통장.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73만 원. 지난달에 들어온 연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연금과 제 연금을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크게 쓸 일도 없었고 가끔 용돈도 받았으니까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천천히 계산해 보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제 연금 월 73만 원. 김할머니 아들이 말한 요양원비 월 150만 원. 벌써 2배 이상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간병비는 또 따로 든다니. 며칠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박 씨 말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면서 간병인을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간병인 쓰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것도 낮에만 오시는 분이고 밤까지 맡기려면 더 비싸져요. 요양원에서는 조금 더 싸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100만 원. 제 연금의 거의 대부분이 간병비로만 나가는 셈이었어요. 요양원비 월 150만 원. 간병비 월 100만 원. 합계 월 250만 원. 제 연금 월 73만 원. 부족분 월 177만 원.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매달 177만 원이 부족했어요. 결국 아이들이 내야 하는 돈이었죠. 그런데 이건 최소 비용이었어요. 실제로는 더 들 수 있겠죠. 요양원도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클 테고 간병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계산을 계속했어요.
정기예금 2천만 원, 적금 800만 원, 자유적금 200만 원, 총합 3천만 원. 평생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외식도 자제하고 옷도 아껴 입으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돈이었거든요. 3천만 원을 월 부족분 177만 원으로 나누면 계산해 보니 대략 17개월, 즉 1년 반 정도였어요. 1년 반.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불과 1년 반 만에 바닥나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매달 177만 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이 쉬어봐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요양원은 어떨까? 혼자 중얼거려 봤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김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무료 요양원 신청해 봤는데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탈락했어요. 집 한 채만 있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격이 된다 해도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아파트가 있으니까 자격 조건에 맞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설령 조건에 맞는다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주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들은 조할머니 말씀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값싼 요양원은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4명씩 들어가고 간병인 1명이 15명을 돌봐야 한대요. 화장실 가는 것도 순서 기다려야 하고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300만 원. 그럼 제 계산보다 50만 원이 더 드는 거네요. 좋은 요양원비 월 300만 원. 제 연금 월 73만 원. 월 부족분 227만 원. 아이들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계산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나 오래 살게 될까요? 지금 제 나이가 73세니까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10년만 계산해봐도 1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27만 원은 2억 7,240만 원. 거의 3억에 가까운 돈.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이 제 요양원비로만 3억 원 가까이 써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돈이면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보낼 수도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 거액을 제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요양원비는 매년 오를 텐데 제 계산은 현재 기준이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아파트 이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는 한 달에 130만 원이라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 어쩌면 한 달에 400만 원도 넘을 수 있겠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계산해봐도 절망적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곧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침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정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봐야 할지, 어떤 목소리로 인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알고 나니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세수하는 소리. 평범한 아침의 시작이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이 거실로 나와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서 여러 장의 종이와 계산기, 통장들을 앞에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 얼굴색이 안 좋으시네요. 많이 안 주무셨나 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밤새 고민했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봅니다. 뭐 하고 계세요? 그냥 계산 좀. 아들이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적어놓은 종이들을 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숫자들과 계산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요양원비 계산해 본 거야. 그 순간 거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도 제가 밤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금세 알았나 봅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엄마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이 계산들이 틀렸어? 저는 종이들을 차례대로 들어보였어요. 요양원비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간병비월 100만 원. 내 연금으로는 73만 원밖에 못 되고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해야 하는 거 맞지?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제 계산들을 다시 찬찬히 봤어요. 처음 보는 구체적인 숫자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내가 모아둔 3천만 원으로는 1년 반밖에 못 버텨.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매달 최소 177만 원에서 최대 227만 원까지 내야 하는 거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들을 마주하는 거였을 테니까요. 이때 며느리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걸 보니 아마 저희 이야기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밤새 요양원비를 자세하게 계산해 보셨어.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펼쳐진 종이들과 숫자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점점 커지며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액수들을 보는 거였을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하실 줄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해야 할 걱정이지. 내가 들어갈 곳이고 내가 쓸 돈인데. 저는 가장 충격적인 숫자를 마지막에 말했어요. 10년 산다고 치면 총 3억 원 가까이 들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야?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들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아?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처음으로 이런 거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순전히 돈 문제거든. 저는 계산기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 너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고. 아들이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충격, 당황, 걱정, 부담감. 일단 아침부터 먹자. 이런 무거운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더 해보고. 종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무서운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 아이들이 이 큰 짐을 지게 될까?
며칠이 지났지만 제가 계산한 그 무서운 숫자들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3억 원이 넘는 돈.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마음과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하루하루가 무겁기만 했어요. 침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 내외의 숨소리를 들으며 과연 내가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건지 그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양원을 한번 보러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어떤 곳인지 확인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막상 가서 보면 더 현실감이 날 테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머릿속 상상이었는데 직접 보고 나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마음 준비도 필요하실 테고.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그 아이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보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면 계속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저희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푸른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 이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했어요. 평점도 괜찮고 시설도 비교적 좋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혹시 이게 집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나가는 상점들, 버스 정류장, 공원.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깔끔해 보여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5층짜리 하얀 건물에 앞마당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입구 주변에는 작은 정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벤치도 몇 개 놓여 있어서 나름대로 운치 있어 보였어요. 여기 괜찮네요,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제가 자유를 포기하고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한 소독약 냄새가 저를 덮쳤어요. 코끝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화학 냄새였습니다. 병원에서 맡던 그 특유의 냄새. 집에서 나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빨래 말리는 냄새, 방 각각의 고유한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인공적이고 차가운 냄새였어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냄새를 매일 맡고 살아야 한다고? 집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냄새가 났는데, 봄에는 꽃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여름에는 빨래 냄새, 가을에는 구운 고구마 냄새,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 그런 자연스러운 냄새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구 양쪽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우수 요양시설 인증, 친절 서비스상, 안전관리 우수기관. 그럴듯해 보이지만 왜인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견학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미소는 밝았지만 눈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업무상 하는 미소였죠. 네, 김숙희 어르신 가족입니다. 아들이 대답하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숙희 어르신.
제가 벌써 이곳의 예비 고객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관리해야 할 어르신 중 한 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버려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시부모를 모시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엔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건가요? 마치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시설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복도에 들어서니 더욱 강한 소독약 냄새가 풍겼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집의 따뜻한 전등 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형광등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서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 차가운 불빛 아래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벽에는 각종 안내문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식사 시간 안내, 면회 시간, 프로그램 일정, 비상연락처, 안전수칙.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규칙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 뿐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복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특수 재질로 되어 있었고 양쪽 벽에는 손잡이가 길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전을 위한 배려겠지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여기는 휴게 공간입니다. 직원이 가리킨 곳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딱딱해 보이는 의자들. 집의 푹신한 소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의자들에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는데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거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계셨는데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분처럼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건가요? 또 다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게 될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혼자 계속 반복하게 될까? 갑자기 숨이 막혀오더니 어지러워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짓만 했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좀 쉬시겠어요?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의자에 앉으면 정말 여기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은 물리치료실입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넓은 공간에는 각종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러닝머신, 자전거, 각종 재활 장비들. 시설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몇 명의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모두 무기력한 표정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하나 둘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의욕이나 즐거움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자전거 운동기구를 타고 계셨는데
페달을 돌리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다른 할머니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팔 운동을 하고 계셨지만 표정에서 의욕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실버카를 붙잡고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 발걸음마다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마치 세상 모든 무게를 지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공간으로 보였어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보내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계속 걸어가는데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치 납덩어리가 달린 것처럼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 복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더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식당도 보시겠어요? 넓은 식당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8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에 플라스틱 의자. 모든 게 차갑고 인공적이었어요.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주무시고 있었고 다른 분은 빈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으면서도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만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뭔가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게 정적이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같은 대화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오늘 뭐 해 먹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고 아이들이 엄마 이거 맛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도 행복했는데 손주가 할머니 더 주세요 하면서 밥그릇을 내미는 모습도 사랑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만 먹는 거예요. 제 기분도 제 취향도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식사를 마치 병원 환자처럼 영양만 계산된 무미건조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균형 잡힌 영양식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질환에 맞는 특별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직원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영양이니 건강이니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의 만족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먹는 밥 한 그릇이 영양식 10그릇보다 소중한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여줬어요.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종이 접기를 하는 모습, 체조를 하는 모습, 그림 그리기를 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표정들이 그리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 어색한 미소들. 매주 화요일은 노래교실, 목요일은 만들기 시간, 토요일은 영화 감상 시간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특별 행사도 하고요. 정해진 프로그램. 저는 그 말이 좋지 않게 들렸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강제적인 오락인 거죠.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저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보다 몇 발짝 앞서 걸으면서 저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어때? 시설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곳보다 깔끔하네. 응, 나쁘지 않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어머니 여기 모시고 나면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집만 좀 정리하면 우리도 숨 좀 쉬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도 숨 좀 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쟤 때문에 숨이 막혔다는 뜻이겠죠?
제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짐이었다는 뜻이겠죠? 제가 집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잠을 설쳐가며 돌봤는데 결혼해서는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거군요. 손끝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나? 내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했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뒤늦게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달려왔어요. 아마 제가 뒤처져 있는 걸 보고 돌아본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도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죄책감도 들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들을 말은 다 들었으니까요. 2층도 보시겠어요? 입소실이 있거든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야 할 방을 보는 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보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 보자. 겨우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숨이 차올랐어요. 나이가 드니까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혼자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가야 했습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조용했어요. 간간이 들리는 건 어디선가 나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기침 소리, 그리고 간병사들이 움직이는 발소리 정도였습니다. 1층보다 더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대부분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열린 문을 통해 들여다보면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나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들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1인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하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플라스틱 의자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딱 필요한 것들만 있을 뿐 따뜻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병실이나 고시원 같았어요. 창문도 있었지만 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 벽뿐이었어요. 하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답답한 창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는데 개인 소지품도 어느 정도 가져오실 수 있어요. 다만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집에 있는 수많은 추억들, 남편과의 사진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오래된 책들, 소중한 장신구들.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평생 모아온 추억들과 이별해야 하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거죠. 4인실도 보실까요? 4인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간신히 사람 하나가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만 있었습니다.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와 침상 옆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한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 침대 옆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또 다른 침대에서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번째 침대에는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기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저 침대 중 하나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게 될까? 낯선 사람들의 기침소리, 코 고는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할까? 프라이버시라는 건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거네요. 밤에 잠을 못 이뤄도, 몸이 아파도, 슬퍼서 울고 싶어도 모든 걸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집에서는 제 방이 있었어요. 제가 원할 때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아픈 날에는 조용히 쉴 수도 있었는데, 비용 때문에 4인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1인실이나 2인실을 추천드려요.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돈을 아끼려고 저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그것도 인간다운 삶인가요? 견학을 마치고 1층 상담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각종 서류와 가격표를 보는 순간 정말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인실은 월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병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아까 본 그 1인실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하얀 벽, 작은 창문, 병실 같은 분위기. 2인실은 한 달에 200만 원, 4인실은 160만 원입니다. 4인실. 그 좁은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 말이에요. 그 외에 기저귀, 각종 생활용품, 의료비는 모두 별도로 청구됩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특별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갔어요.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대 비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식비는 포함되어 있나요? 아들이 물었어요. 기본 식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별식이나 간식 등은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상이나 명절 특식 같은 또 추가 비용이었어요. 그럼 평생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하는 건가요? 세탁비는 어떻게 되나요? 월 10만 원입니다. 개인 세탁물은 따로 맡기셔야 하거든요. 물론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10만 원. 집에서는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는 일인데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보증금도 필요합니다. 방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1인실의 경우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천만 원. 또 다른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입소 후 외출이나 외박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가족분들이 동의하시고 사전에 신고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하고 귀가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는 돌아와 주세요. 그럼 제가 집에 가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 집에 가는 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면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나 독감 등 감염병 시기에는 면회가 제한될 수도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지금은 언제든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그런 자유마저 없어지는 거네요. 언제쯤 입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대신 좀 더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소독약 냄새를 맡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까 바깥 공기가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로운 공기, 자연스러운 공기. 이제는 그 냄새가 제 운명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매일 맡아야 할 냄새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뒤돌아보니 손주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간을 맞춰서 데리고 온 거였나 봅니다. 아이는 신나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크네요.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커요. 아이는 신기한 듯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에게는 그냥 큰 건물로 보이나 봅니다. 요양원이 무엇인지,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할머니가 여기서 살 거예요. 정말요? 응.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와, 그럼 할머니 혼자 이 큰 건물에서 살아요? 아이의 순진한 반응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할머니, 그런데 여기서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라면. 아이는 제가 밤늦게 해주던 라면을 말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하고 오면 스프를 듬뿍 넣고 계란도 풀고 파도 송송 썰어서 끓여주던 그 라면.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표 라면. 하지만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해요. 제가 하고 싶을 때, 손주가 먹고 싶어 할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부엌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냥 침대 하나 놓인 방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곳이에요. 라면 하나 끓일 수도 없는 곳이죠. 라면은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구나. 왜요? 할머니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여기는 다른 곳이거든.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주면 되잖아요. 아이의 말에 목이 메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 들어오면 외출도 허락받아야 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마음대로 드나드는 가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런 일상적인 풍경들을 정해진 시간에 허락받은 범위에서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면회 시간에 가족이 데리고 나올 때만. 신호등에 걸린 차 안에서 옆차를 봤어요. 운전하는 아버지, 조수석의 어머니, 뒷자리의 아이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런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집이 제 집일까요? 현관 열쇠를 돌리는 소리, 문고리를 돌리는 느낌. 이런 작은 것들도 언젠가는 포기해야 하는 거네요. 거실로 들어가니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파, 남편 사진이 걸린 벽, 손주가 그려준 그림들, 아들이 어릴 때 받아온 상장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공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추억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 좋아하는 재료들, 손주 간식.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원할 때 원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유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를 보니 더욱 슬펐어요. 이 냄비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해줬는지. 아이들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절망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런 곳에서 끝날 거라는 게 견딜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자유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시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자유인데, 집 같은 따뜻함인데, 그래도 한번 봐서 다행이네요. 마음 정리도 되고. 며느리가 말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현실을 직면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도 조용했어요. 모두들 요양원에서 본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나 봅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반찬 맛있네. 내일은 뭐 해 먹지? 그 같은 대화라도 나눴을 텐데. 손주만 할머니, 그 큰 건물에 언제 이사 가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이사 가면 나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거기는 할머니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왜요? 가족끼리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본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멍하니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할머니,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계시던 분들, 소독약 냄새,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그 좁은 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현실. 정말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할까? 정말 그게 제 운명일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계속 짐이 될 수도 없고 혼자 살기에는 점점 몸이 불편해지고 있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집에서 자유롭게 바라보는 달과 요양원에서 허락받고 바라봐야 하는 달이 같을까요? 분명히 같은 달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을까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달과 제한된 시간에 바라봐야 하는 달이 같을 리 없겠죠. 며칠 뒤 아들이 다른 요양원들도 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비교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보겠다고, 더 저렴한 곳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본질은 같을 거라는 걸. 요양원은 요양원이에요. 시설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곳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집이 아닌 곳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본질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은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더 좋은 곳, 더 저렴한 곳, 더 가까운 곳. 하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제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길이 내 운명일까?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자꾸만 그곳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시던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텅 빈 눈빛, 가리고 식당에서 일렬로 앉아 조용히 숟가락질만 하시던 분들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걸까? 이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평소에 가끔 들러서 혈압도 재고 간단한 운동도 하던 곳이었어요.
그날도 별다른 목적 없이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나간 길이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박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데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이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요즘 어디 살고 계시냐고 물어서 저도 모르게 속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들이 요양원을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말이죠. 그러자 박 할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저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복지주택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인데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처럼 완전한 보호시설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가 매우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태블릿이 있어서 간단한 검색은 할 수 있었거든요. 복지주택, 실버타운, 고령자 주택 같은 키워드로 찾아보니 정말로 그런 제도들이 있더군요.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등.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갔습니다. 주택과 담당자를 만나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증명, 자산증명, 건강진단서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월세였습니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주택의 월세가 5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추가되어서 총 20만 원 안팎이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주택이라 일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했어요. 대신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조건으로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소득 증명을 받고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도 떼었어요. 오랜만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니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뭔가 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나 봐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에게 복지주택 이야기를 꺼냈더니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그런 곳이 안전한지, 시설은 어떤지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알아본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로 제 집이 생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제가 선택한 보금자리 말이에요. 입주일이 되어서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근처에 공원도 있고 마트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일반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입구에 복지주택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은 701호였어요.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원룸 구조였지만 생각보다 넓었어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창가 쪽에 놓을 수 있는 침대 공간까지 모든 게 알맞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답답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할 때 창문을 열 수 있고 원할 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다른 입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는데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더군요. 복도 분위기도 요양원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왔어요.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시설 설명을 들었습니다. 1층에는 공용 식당이 있어서 원하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각자 방에서 해먹어도 되고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또 간단한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건물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 텃밭이라고 하더군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흙을 만지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면 작은 밭을 분양받아서 직접 채소를 기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입주 첫날 저녁 1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대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치 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2년 되었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분위기라고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후에는 작은 휴게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거기서 몇 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비슷한 처지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어려워진 상황, 혼자 살기에는 막막했던 현실, 그리고 이곳을 발견하게 된 과정까지 제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짐이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있고 자신의 선택이 있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아직 짐도 다 옮기지 않아서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득 찬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요양원에 가야 하는 줄 알고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 20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줄도 몰랐고 저 같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아들도 실제 환경을 보더니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다른 입주민들도 좋아 보인다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짐을 옮기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요. 하지만 새 집은 작아서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요. 며칠 후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 손으로 직접 꾸며놓으니까 정말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도 놓고 벽에는 가족 사진도 걸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간단한 요리도 해먹고 때로는 1층 식당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텃밭도 분양받았습니다. 작은 구획이었지만 상추와 깻잎을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러 내려가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웃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뜨개질을 잘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아래층 박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자고 하시기도 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자유로움이었어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들고, 무엇을 먹을지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관리도 훨씬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가 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주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상담도 해주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안심감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곳이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소박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도 가끔 놀러 왔는데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고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도 함께 와서 제 작은 텃밭을 구경하고 갔어요. 아이가 할머니 집 좋다고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복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만약 박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제 공간에서 제 속도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짐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처럼 춥고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보금자리에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복지주택에서 생활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7층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의 나무들이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들과 나누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작은 대화들이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몰랐던 일이었어요. 1층 공동 식당에서의 저녁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10명 남짓 되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요양원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가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가족의 식사 시간 같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혈압을 체크해주고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상담해주고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 주셨어요. 어머님,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이곳 생활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건물 뒤편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제가 심은 상추와 깻잎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기분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소소한 일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아직 저도 무언가를 키우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끔 요양원에서 본 풍경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시던 어르신들의 구부정한 뒷모습,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시던 분들의 텅 빈 눈빛, 가리고 식당에서 조용히 숟가락질만 하시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때는 그곳이 제가 갈 유일한 곳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살아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음식을 해먹고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걸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이 손주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손주는 제 작은 방을 구경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창문으로 나무도 보이고 아래에 텃밭도 있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선택한 이 작은 공간을 손주가 좋다고 해주니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거움까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제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 무엇보다 제가 밝은 얼굴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아들의 말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아들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저를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 1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아이를 반가워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간간히 질문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 이런 따뜻한 교류가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들과 손주가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인생이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 선택지들을 찾아보려는 노력, 알아보려는 의지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하고 그대로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이런 만족스러운 생활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를 단순히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부모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제 경우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서러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들 사이에서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부모는 자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작은 복지주택에서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매일 저녁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저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